안녕하세요. 주시강 특강 3부 장민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지만 동학개미들의 투자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산타랠리와 1월 랠리의 시너지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주시강 특강에서는 2021년 핵심 유망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시강 특강 3부 박완필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투자자 여러분. 2020년 증시의 상당히 강력한 상승, 여러분 보람찬 투자 수익을 잘 거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2800선을 등정한 코스피, 그러나 내년에 대한 또 우리가 2021 증시 대변혁의 유망 섹터, 유망주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전망은 좋아도 내 계좌가 충분히 그 수익을 쓸어 담지 못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고, 또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충동 매매로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쫓는 매매가 아니라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중요한 핵심 종목과 그리고 또 유망한 섹터를 철저하게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작은 파동보다는 큰 파동을 타면서 2800선에서 3000선, 4000선으로 나갈 국내 증시에 이 증시를 끌고 나갈 주도주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차트를 제시하고 또 맥점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만, 내년도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종목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는데 좀 더 주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 관통하는 핵심적인 플로우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차트와 수급으로 눈앞에서 우리를 많이 보여주면서 가지만 그 내면을 흐르는 기업과 주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동력은 그 기업의 R&D와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실적, 거기에 따른 밸류일 것입니다. 성장성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잘 먼저 선점한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계좌 수익이 우리에게 선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나타난 핵심적인 미래의 대변혁의 아이콘은 첫 번째, 디지털화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오히려 기업들과 우리 실생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킨 것이죠. 두 번째,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등장한 이 증시가 모든 투자자들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증시의 플랫폼화와 유동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결국은 성장주들의 리레이팅, 한국 증시의 리레이팅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국 증시의 편입, 이 부분이 가장 큰 아이콘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자, 올해 두 가지는 발생했어요. 디지털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또 증시의 플랫폼, 마지막으로 증시의 선진국 편입. 이 과정에 우리 모두가 큰 성과를 거두고 우리 모든 투자자와 국민들이 주식을 통해서 한 단계 부가 증가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굳건하게 열려나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21 대변혁 유망 섹터 유망주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독수리 기법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독수리 그러면 하늘을 나는 새 독수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보적인 수익률로 리딩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스마트 리포트가 그만큼 강력한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방하는 아이콘을 바로 서두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죠, 바로. 자, 저는 한국 증시가 패러다임 시프트 국면에 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한 단계 점프하는 것입니다. 눈이 확실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한국을 새롭게 재평가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주식을 투자했던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많은 낙오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오는 우리 동학개미, 연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와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표방하는 이런 투자의 풍토가
한국 증시의 토양과 완전한 레벨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급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어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먹여 살리고 미래의 풀을 살찌우는 방법은 많이 산 주식들을 외국인이 들어와서 점프를 시키는 것입니다. 통째로 쉬프트 시키는 거죠. 저는 한국 증시의 패러다임 쉬프트의 가장 실질적인 루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선진국 증시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선진국 증시로 가는 데 있어서 매년 우리가 실망을 해왔는데 물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소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또 역외 외환시장을 보강하도록 모건 스탠리가 MSCI 기준을 점검할 때마다 중간에 내세웠던 요구사항인데 잘 타결을 해서 한국 증시의 국민들이 대폭 매수에 들어와 있는 이 시점에 선진국 증시로 상향이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국민들을 위한 주식 투자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변혁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테마로만 생각했던 환경 테마,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린이라고 이야기하죠. 녹색. 녹색은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과 그다음에 지구온난화의 무수한 폐해를 보면서 각국 정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환경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한 절박한 이제는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되는 슈드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환경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했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이제 그 기준은 있었겠지만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전 세계의 환경적인 분위기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죠. 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이 환경의 이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재정과 반드시 가야 되는 길로 빠르게 전진함에 따라서 S커브는 뭡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한 일시적인 테마, 그죠?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떤 유입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랠리에 불과했었던 환경 테마가 이제는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반드시 실행해서 반드시 환경을 살려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거대한 대세가 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제 ESG인데요. 자,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입니다. 기업도 이제는 그냥 단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자자도 단지 나의 투기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 구성원과 인류의 미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합한 것이 펀드의 투자나 미래의 어떤 투자에도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결국은 모두의 선한 결과는 뭐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그것이 인류의 미래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제들에 있어서 ESG에 맞는 전략을 오늘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PBR과 PER의 리레이팅은 뭡니까? 기존의 한국의 퍼가 10에서 11레벨이 항상 고점, 여기만 오면 약해지고 한국은 원래 이 정도 오면은 막히는데 이 정도 이상은 고평가인데 또 좀 올라가면 버블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리레이팅은 이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존의 퍼가 11배, 12배 우리나라 코스피의 퍼가 이런 데서 막혔다면 이제는 13배, 15배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를 끌고 가는 천병은 바로 디지털, 그린, 이러한 새로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실질적인 성장의 주도주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PER의 리레이팅을 통해서 증시는 기존에 우리가 퍼가 11배, 12배에서 만약에 2,800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배수가 올라가면서
가령 이게 12배가 13배만 되더라도 25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죠. 14배가 되면 이익이 늘어나지 않아도 3,500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PR의 리레이팅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재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기업 이익까지 동반 성장한다면 그 가속도는 훨씬 빠를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연말 증시를 간단하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백신을 직접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 시기의 우려도 많이 있죠. 자, 백신을 그러나 언젠가 전 세계가 잘 집단 방역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결국은 접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조금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러나 프로그램 매수의 강한 힘으로 증권사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잘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급을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연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조정 오지 않을까. 2,800인데 뭐 이런 이제 걱정하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의 어떤 큰 변화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공매도 금지 연장, 이게 이제 3월까지 연장 금지가 되어 있죠. 이번에는 조금 이제 뭐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매도가 나온다 했을 때 그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퍼가 과도하게 높거나 테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뭐 치료제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그런 거 좀 압축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고퍼군에서 이제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연말이 되면 원래 조금 매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물이 좀 소화되는 거죠. 이 매물을 이제 증권사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받아내면서 잘 이제 순환이 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좀 사들였다가 좀 매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개인들도 이제 그동안에 수익 난 거를 조금 챙기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숨고르기, 매물 소화 국면이라고 봐야 되고 연말에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연례적인. 그래서 코스피의 주간 수익률로는 원래는 이렇게 조금 연말 4주차가 조금 부진한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0.6%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연말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계속 아마 종가 관리까지 나갈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물에 소환돼요. 특히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가 최근에 나왔죠. 이거는 이제 유럽계 자금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외국인 중에서도 미국계, 유럽계 좀 자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유럽계 쪽은 좀 감성적이에요. 우리나라랑 약간 성향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단기적인 매매 스타일도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로서의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상당히 단타로 짧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간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골드색으로 나와 있는 유럽계의 자금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크게 나올 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국의 이제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사회 융자 총액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증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동성이 조금은 이제 줄었다는 겁니다. 조금 줄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그 금융 시장에 대한 유동성 정책이 일시적으로 그동안보다는 조금 압축하는 쪽으로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계속 그 중국에서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잘 이루어져 온 거에 따른 약간 이격 해소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더라도 이 사회융자 총액이 이제 좀 감소하게 되면 중국의 어떤 이 경기 민감 섹터 뭐 이렇게 소재 있죠. 뭐 구리라든가 철강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런 업종과 좀 연관지어서 이제 업종에 조금은 유동성에 있어서 경계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공매도의 연장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의 매물, 그다음에 유동성 환경에서 중국의 사회 융자 총액이 조금 감소하는 듯한 현상,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약간 횡보 국면으로의 흐름을 야기했던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연말에 BOA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데요.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 이제 쪽입니다. 보수적으로 봤다는 건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설문조사해서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롱테크, IT를 나는 좋아한다. IT 선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러 약세, 숏 US 달러, 달러 매도, IT 매수, 그 다음에 롱 비트코인 샀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롱 이머징 스탁,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MSCI의 신흥국으로 되어 있죠. 자, 역시 이제 이런 쪽의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 선호가 이루어져 왔었다. 이걸 이제 한번 설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에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갖춰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한국이 가장 큰 선호의 대상국가 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우리나라도 늘어나면서 외국인들도 좀 그 부분을 약간 걱정하는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이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패러다임의 시프트의 본격화, 트리거하는 방아쇠를 당긴 요소는 결국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이제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그린 이쪽으로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고 실행되는, 그러니까 아직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확정됐을 때는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점에서 시장이 친환경적인 쪽으로 또 ESG와 같은 이러한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투자 쪽으로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증시의 대도약을 이끌 유망 섹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의 혁명,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자산운용의 대변혁,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공정경제 3법, 지배구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물론 하나의 화두는 되겠지만 시대를 가르는 어떤 아이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또 헬스케어, 그거는 이제 올해 2020년 동안에 많이 시장에 반영되고 회자되다 보니까 수급에도 많이 선반영돼서 그걸 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가르는 아이콘으로서 이 4가지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종목과 전망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대혁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시는 어떻습니까? 항상 한 발 먼저 가죠. 주식에서 자동차가 사실 이제 이 부동산 다음으로 사실 가장 비싼 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솔린, 뭐 휘발, 하여튼 이렇게 화석 연료를 떼면서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염을 유발하는 핵심 주체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핵심 뭐였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즉 집에서 IT 기술을 접목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디지털화의 어떤 거대한 흐름이 언택트의 큰 수혜주들을 낳았어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공간 하에서도 우리가 디지털을 접목하는, 또 이 환경의 오염을 막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는 하나의 움직이는 거주 공간이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세대로 바뀐다는 거죠. 즉
전기차나 친환경 차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디지털화된 환경을 갖춘 움직이는 주거 공간 형태로 진입된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가 하나의 기계라는 개념보다 움직이는 뭐죠? 가전제품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장착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모바일 기업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융복함을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이제 대명사인 현대 기아차에서도 테슬라가 표방하는 앞서가는 전기차 업체의 모든 흐름을 이제 뒤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온전히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존의 그 가솔린 차에다가 배터리만 얹어서 이렇게 뚜껑을 덮는 형태가 아니라 원래부터 전기차에 적합한 이러한 이 지금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기차 플랫폼을 일단 만들어서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도 전기차에 가장 적합한 골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모빌리티의 혁명은 테슬라가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방향을 또 나가야 될 어떤 중요한 추세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관련된 산업의 IT 기업들과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융복합해서 거대한 성장과 실적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관련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 만도, LNF, 첨보, LG전자, 캠트로닉스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를 추격하는 현대 기아차,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가솔린 차량에다가 배터리만 얹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만들 때부터 전기차에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 뼈대부터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뼈대나 하드웨어만 만들어 갖고 되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슬라가 가장 인정받는 건 뭡니까? 전기차로 디자인이 멋있게 빠졌다,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굴러다니면서 이 안에 유저가 사용한 정보나 많은 데이터가 이게 축적이 돼서 다시 자신들의 어떤 제조 라인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반영해서 데이터가 순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것, 또 실제로 실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더 뛰어난 자동차의 내용물을 만드는데, 또 내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순환이죠. 기술의 선순환인 겁니다. 자, 기존의 차량들은 대부분 운전자가 하드웨어로 편리한 것에만 치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 머릿속, 마음의 편리함, 주거로서의 어떤 안정감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중요한 기능들까지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이제 물론 뭐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정의선 새로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한 우리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9%대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향후에 이제 굉장히 이 경영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주식이다.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현대 오트론과 그 다음에 MN소프트라는 이 회사들을 붙여서 이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현대기아차에서도 그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강한 이 경쟁력을 확보할 거냐. 이 삼각 M&A가 그 거대한 발을 내밀게 한 것입니다. 전기차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뭐를 따라잡아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특히 자율주행과
또 미래를 지향하는 어떤 이 쌍방향, 선순환 구조를 테슬라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 또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해서 거기서 발생한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또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또 다른 자동차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껍데기만 업그레이드하고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중간에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처럼 자동차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자동차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발을 내밀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현대 오토에버가 이번에 이렇게 합병한 것은 테슬라를 추격하기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민 천병과도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격의 천병 이렇게 제가 세웠는데요. 주가가 이제 이게 사실은 상장한 이후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드디어 이제 9만 원대를 다 넘어서고 10만 원대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대죠. 주식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나면 사실은 바로 계속 뽑아줄 것 같지만 좀 쉬어갑니다. 제가 이제 현대오토앱을 여기서 바로 사자 이 개념보다 여기서 쭉 뽑아 올렸던 상승의 파동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매물을 좀 소화하는 숨고르기가 필요할 겁니다. 숨고르기가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죠? 이 하단부에서 결국은 갈 주식인데 조금 쉬어갈 때 우리가 거기서 너무 또 지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지금 주가가 지금 11만 6천 원인데 올지 안 올지는 제가 100%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접에 했을 때 사신다는 전략으로 한번 임해 보신다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이 종목이 앞으로 국내 자동차의 핵심인 현대 기아차의 미래의 천병으로서 그 성장성을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의 수익으로서 여러분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앱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역시 전기차만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는 단지 전기차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전기차에다가 그러한 미래의 어떤 기술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움직이는 사무 공간 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놀라운 여러 가지 운전자를 보조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기차와 함께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카라는 이 새로운 도전적인 경쟁 브랜드가 시장에 애플의 주가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과연 자동차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요소였지만 자동차가 이제는 새롭게 이미지화되고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봤을 때 애플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애플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연구 개발도 많이 해왔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라는 이 두 개의 회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기본적인 근간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사람을 돕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이자 아주 안락한 이동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자동차에 뿌려지고 움직이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만도죠, 만도. 사실 만도가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는 뭐죠? 지금 기존의 현대나 기아차나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의 자동차가 잘 팔려야 실적이 좋아져요. 자동차 기존 판매가 약화되면은 실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자동차 좀 덜 팔리면은 만도 주가도 하락하게 돼 있죠. 그러나 또 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의 기술인 ADAS, 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거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에 연구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드라이빙 와이즈, 기아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장착하는 이제 운전자들의 선택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채택을 많이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는 보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플카가 나올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겠죠. 완전 자율주행은 뭡니까? 일단은 운전자가 앞으로 자동차가 잘 가는지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손을 놓고도 충분히 편안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과정, 이런 과정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만도는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ADAS 이 부분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데 얼마나 매출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 단지 그냥 운전자 보조장치, 말은 멋있지만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운전자 보조장치 실질적인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해가 다르게 올라와서 드디어 2020년도에는 13%. 네. 많은 기존의 어떤 자동차 부품도 납품하지만 이러한 성장 산업의 핵심적인 자신들의 핵심적인 성장의 아이콘이 빠르게 매출이 기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약점으로 부각됐던 게 이제 현대 기아차에 좀 편중되지 않았느냐. 또 지역적으로 너무 또 편중되지 않았나. 중국이나 국내에. 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점도 그동안에 부진해서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만도가 이제 그동안에 자동차 부품사로서뿐만 아니라 미래를 겨냥한 이러한 성장성 아이콘을 두 개를 같이 장착하면서 자동차 안 팔리면 좀 부진하고 그러나 자동차 좀 팔리기 시작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되면 또 급등하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 때문에 투자자를 상당히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이 미래의 어떤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가 분명히 오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조금 뭐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중간에 변동성은 굉장히 작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만도는 결국 이제 운전자 보조 장치와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그 매출의 좀 과도한 편중이 그동안에 주가의 악재였다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개선됐고 인도라든가 또 이제 지역적으로 북미 지역까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과 그다음에 기존의 성장의 핵심적인 ADAS의 매출 증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만도의 주가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게 한다. 제가 이 만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밑에서도 쭉 언급을 드려왔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만도는 보면 역사적 고점은 넘어서지 않았고 물론 이 종목이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준비된 모빌리티 혁명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 하나가 만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략 그 55,000원에서 한 6만 원 정도의 이 밴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겁먹을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확실하게 매출의 증가가 기술의 입증, 자신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준비했던 것의 결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현대오토웨브와 만도가 하나의 그 미래의 어떤 자율주행차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제는 좀 동력, 에너지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적인 이제 에너지 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배터리, 셀, 이 소재 밸류체인, 소재를 공급하는. 근데 저는 이제 소재를 다 다룰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양극재라고 생각합니다. 양극재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도 자기가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에서 이제 우리나라 3사가 있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또 에코프로비엠, 또 이제 LNF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가장 하이니켈 소재 쪽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왔고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 또 LNF도 이제 최근에 급부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이제 가장 시장에 많이 파는 LG화학이 유럽에서 약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급부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CATL 영덕시대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형성할수록 더욱더 전기차의 확산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경쟁자가 있어야 또 빨리 커지는 거죠. 근데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확실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사실은 먼저 기술이나 시장 선점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 이쪽에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밸류 체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LNF를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LNF 많이 올랐죠. 특히 최근에 이제 1조 4,500억에 달하는 LG화학으로부터의 이제 대량 수주를 받으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그동안에 이 지금 전기차 비중이 좀 작았습니다. 경쟁사의 핵심이 이제 바로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인데 하이니켈 쪽에 기술이 조금 좀 딸리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물음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캐파를 이제 설비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 구조까지 연결지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나갈 때도 굉장히 오래 쉬었는데 드디어 이제 증설과 함께 이 기술력도 보강이 돼서 가치가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과 동시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자회사로 분사를 하게 되어 있는 회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4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제 대규모 수주를 했습니다. 이 4원계 이것은 이제 미래에 나가는 어떤 새로운 소재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이쪽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더 앞섰다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따라잡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LNF가 그동안에 조금 경쟁에서 밀렸던 부분은 충분히 이제 시장에 설득력 있게 방어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수주와 함께. LNF가 이제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기존보다도 증설의 계획이 이제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기존 계획인데 그것보다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보다 좀 소극적이었다 생각됐던 설비 증설. 설비를 증설한다는 건 매우 자신감의 어떤 표출이죠. 자신 있으니까 수주를 받았으니까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설이 대폭 확충되고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액션이 매우 시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제 뒤처졌던 LNF가 이 지금 빠르게 이제 따라오면서 이 설비 증설의 폭이 늘어남에 따른 어떤 주가의 뒤처짐 현상도 빠르게 따라잡고 탄력도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LNF가 단기에 좀 급등은 했지만 앞으로도 이 LNF가 그동안에 좀 쉬었기 때문에 이 지금 세 종목이 이제 뭐 앞선이 뒤선이 하겠지만 탄력을 절대 이제 기존의 어떤 뒤처졌던 현상은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9천억, 2조 원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또 정체될 수는 있어요. 그 정체되는 구간이 대략 한 6만 7천 원, 한 6만 한 5천 원 이런 정도가 아마 정체 구간이 아닐까 생각돼요. 물량을 소화한다면 신고가는 이제 이미 뚫어냈고요. 자, 그래서 LNF가 이번에 받은 수주와 또 증설 계획 그리고 양극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배터리를 볼 때는 양극재, 양극재를 볼 때는 이제 LNF도 이 3강에서 빼놓지 말고 공략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종목이 이제 7만 원대에서 한번 부딪혔죠. 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때 저가권에서 6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접근하는 전략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보인데요. 지금 전해질, 전해액 쪽에서 사실 이제 뭐 동화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첨보는 굉장히 6배에 달하는 놀라운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그런 수주와 또 구체적으로 그만큼 많은 어떤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장에 간접적으로 알리면서 앞날을 굉장히 주목하게 했습니다.
단계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매물수화를 거치고 있는데 사실은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라는 겁니다. 물론 양극재가 가장 핵심 역할을 하지만 전해액이 없이는 이렇게 양극, 음극의 소통과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겠죠. 전해액은 또 앞으로 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나갈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매우 높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거죠. 이 화학의 어떤 정밀한 반응, 이것이 화학 물질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제품화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이 화학의 어떤 소재로서의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국책 과제 이것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박과 부식을 최소로 하는 F 전해질 생산. 저는 이 지금 첨보를 이 다양한 수요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까지도 아우르는 이 전해액의 많은 수요자들을 이렇게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많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첨보의 폭발적인 증설, 이 발표가 앞날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폭발적인 6배의 증설을 발표한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18만 원, 20만 원 여기 돌파를 한 다음에 옆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는 얼마냐면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을 종가로 확실하게 안착한다면 이제 레벨업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돌파를 아직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옆으로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레벨업이 가능한 시점이 임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LG전자가 이번에 이제 이 마그나와 같은 이제 캐나다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사와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조인트 벤처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모터 PE의 이 주력 사업을 떼내서 그동안에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던 이 부분을 떼내서 마그나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사와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사의 세계적인 영업망과 또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LG전자한테는 상당히 미래의 성장 동력이긴 해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 동력이냐 아니면 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드디어 전 세계가 이렇게 친환경차로 전개가 되면서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 LG전자가 이번에 발표는 이것이 강한 성장 동력이라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마그나는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또 그 다음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직접 생산보다는 마그나와 같은 기업을 통해서 대행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LG가 이제 LG 이노텍이나 이런 쪽에서 애플과 또 이런 스마트폰 부품 관계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율주행과 연관지어서 이 LG전자의 선택은 이 마그나와 같은 애플과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수주를 받은 대량의 어떤 이런 전기차의 부품 수주를 실질적으로 흑자로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운전자 ADAS의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했던 전기차의 이 콘니로 지금 LG전자의 이제 자율주행 그 관련한 브랜드 이름입니다. 솔루션의 브랜드 이름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분사해서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주로 엔진 이쪽인데요. 그러나 이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번에 선택을 했다.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전기차 관련한 쪽에서의 부담이 오히려 이제는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에는 퍼라든가 PBR에서 항상 저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LG전자를 비롯한 LG화학이 원래는 배터리로 전기차의 핵심을 끌고 가고 있고 전기차 부품에서 LG전자, 그다음에 이제 통신 모듈이나 이런 쪽에서 차량 센서에서 LG이노텍, LG하우시스는 경량화,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상당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준비된 강자로서 이미지가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의 중요한 자리는 10만 2천 원 정도였는데 이걸 뚫어냈습니다. 설사 매물의 소화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10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10만 2천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라면 진입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캠트로닉스인데요. 이 캠트로닉스도 역시 이제 시장에서 중소형주로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에서 이제 V2X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V2X 솔루션은 자동차가 진행하면서 차량과 통신인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운전 환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을 이제 확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판교 제로시티라든가 세종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도 이미 수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검증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캠트로닉스에게는 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초방막 가공 유리 기술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접는 폴더블 폰이 나왔습니다.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3개짜리 폴더블이 나옵니다. 넓어질수록 기존의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잠식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폴더블이 넓어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초방막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얇게 깎아서 폴더블이 진화할수록 그것을 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폴더블의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블과 또 자율주행 이런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기업의 기술력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V2X 통신의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가면서 이제 교통 상황이나 제어를 계속 이 통신 시스템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캠트로닉스가 이제 기존의 사업은 이 무선 충전을 삼성에서 넘겨받으면서 또 V2X 기술과 같은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아주 고난도의 초방막 기술 이런 부분이 세 가지가 성장 동력으로 어우러져서 한두 가지만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도 잘 나가고 미래도 준비되어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에게는 중요한 구간이 이제 여기 2만 원대 진입이었는데요. 여기서 잘 물량을 소화하고 1단계 점프를 했는데 계단식으로 아마 가겠죠. 원래 IT 기업은 수직으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앞에 이제 그 모빌리티 혁명에 좀 치중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반도체 소재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못다한 것은 제가 또 여러분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소재의 고성장기, 저는 여러분에게 소재가 이제 화학 물질 이 부분에서 화학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기술력과 진입 장벽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소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SK 머티리얼스, 동진세미캠, 원익 머티리얼스, 후성 이 네 종목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자, 소재는 정밀화학의 기술로서 매우 높은 진입 장벽과 그 다음에 이 디지털로의 대전환기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필연적으로 IT의 성장의 핵심적인 수혜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소재에서 작년에 소부장의 어떤 우리나라의 육성과 국산화 과정에 핵심적인 수혜주들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국내 자급으로 가능한 기업들, 일본에 의존했던 이 화학 소재의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의 핵심적인 첨병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 머티리얼스는 지난 강의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도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자, SK 하이닉스와의 그 자회사죠. 계열사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실적 연관성과 이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와 같은 신규 소재, 또 국내 소재 작업으로의 대전환, 또 실리콘 음극재, 이 전기차 쪽까지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이제 주요한 두 가지 주제를 좀 진행하다가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이제 시간상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의 혁명, 이 두 가지는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의 IT 핵심적인 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린, 그리고 또 하나 자산운용의 대변역, 이런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를 주름잡을 핵심적인 화두를 여러분들이 종목과 또 그 내부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년도의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맥을 짚고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돈의 맥을 먼저 선점하는 이러한 중요한 결과들을 계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2021년 유망섹터 유망주,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고 좀 준비된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못한 부분은 또 강의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여러분의 투자에 2021년 여러분 이제 거대한 시세, 디지털 대도약의 시대가 주가의 주도주의 또 대분출로 아마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는 성장주의 도약 믿고 우리 와우넷 이 많은 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참 2021년 풍요로운 주식 투자를 한번 일궈 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자,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 한 절반 정도 소화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 강의를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